확실히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헤헤, 헤헤헤. 기괴한 웃음소리와 함께 벌거벗은 최진사는 입가에 침을 줄줄 흘리며 허공에 양팔을 휘둘렀습니다. 지역 최고 명문가이자 선행을 쌓아 칭송이 마르지 않던 최씨 가문. 그 명예와 부정점에 서 있던 최진사의 지금 모습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보 할아버지다. 기괴한 모습의 아이들이 장난을 치자 부모들은 다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권세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최진사는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한 화공이 딸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는 겉으로는 예와 충을 논하며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신분이라는 단단한 벽 뒤에 숨어 욕망을 채우는 위선이 독버섯처럼 번져가던 시절이었어요. 명분과 예법을 목숨보다 아끼는 척하던 양반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민초들의 눈물을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자네의 붓끝은 이 나라의 가식 없는 진실을 꿰뚫고 있으니 부디 그 진실의 소리를 잃지 말게나. 왕은 김진의 거칠어진 손을 직접 맞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리로 그림을 그리는 화공 김진. 그 특유의 능력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화공이었습니다. 김진은 고개를 깊게 숙이고 왕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떨림을 가슴에 새겼어요. 전하의 과분한 신뢰를 저버리고 떠나는 이 불충한 신하를 용서하시옵소서. 김진의 목소리가 바닥에 깔린 비단 향에 섞여 파르르 떨렸습니다. 왕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어 번 다독이고는 멀어지는 화공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낡은 마루 위로 하얀 먼지가 눈송이처럼 내려앉아 있었어요. 아궁이의 온기는 끊긴 지 오래였고 구석에 놓인 찌그러진 녹그릇만이 주인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 왔단다 선아야. 김진은 아무도 없는 방 안을 향해 딸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분에 얽매여 가장의 책임을 못했던 김진이었어요. 하여 전하께 마지막 간청을 올리고 딸을 위해 궁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딸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선아야. 애타게 부르는 갈라진 목소리만이 정적 속에 던져졌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 아비가 너무 늦게 온 것이냐? 김진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며 거친 숨이 목구멍을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집 안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은 마을로 나가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인근 동네 젊은 여자들이 자꾸 사라진다던데. 맞아요. 저번 달에도 아랫마을 김신의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지금도 찾고 돌아다닌대요. 무서워서 어디 혼자 나다닐 수가 있어야지요. 다들 조심해요. 에이, 우리같이 쉰밥 취급당하는 인생도 해당되려나요? 김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낙네들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 위에 사는 선아 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계하던 아낙네들은 선아 아버지라는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아 아버님, 처음 뵙네요. 선아는 잘 있죠? 저희도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르고 처녀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아낙네의 말에 김진은 철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습니까? 아낙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답했습니다. 관가에 알려봤자 소용없어요. 모두 스스로 집을 나갔다는 둥, 혼처를 찾아 떠났다는 둥.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묻혔답니다. 김진은 주먹을 꽉 쥐며 물었어요. 혹시 최근에 선아 본 적 있으신지요? 그러고 보니 선아 본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이를 어째? 김진의 질문에 답하던 아낙네는 놀라 입을 막으며 걱정과 안타까움을 토해냈습니다. 이후 김진은 별 소득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을 걸었어요. 마을 너머 언덕 위에 거대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김진은 마침 지나가는 나이 지긋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누구 댁입니까? 노인은 김진의 얼굴을 한참을 보더니 답했어요. 아, 저기 말이요. 저곳이 바로 최진사 댁이지요. 이 고을에서 가장 덕망 높으신 어른이십니다. 노인은 존경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백성들을 먹이시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며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시지요. 공과 덕을 쌓으시는 분이라 칭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김진은 그 기와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를 그림으로 승화시켜왔던 김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노인의 말과 달랐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 희미하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말소리.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보통 사람이라면 담을 수 없는 더러운 탐욕과 추악함이었습니다. 김진은 태어날 때부터 말 넘어 혼의 소리를 들었어요. 언어가 전하는 의미 넘어 그 혼이 드러내는 진실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영역. 김진은 어디에도 말하지 못할 그 소리를 그림 안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김진이 하지 못할 말을 남길 수 있는 대나무 숲과도 같았어요. 탐욕과 추악함이 담긴 소리는 김진이 오랜 궁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욕망을 품고 사는 인간사 어디나 갔다더니 김진은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곤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선아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선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김진은 본능처럼 이끌려 최진사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계속 이곳이 마음에 걸렸어요. 최진사의 저택 앞에 다다르자 웅장한 대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존경, 덕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언제 목이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궁에서 살아남게 해준 감각이 자꾸 최진사 댁을 가리켰습니다. 문을 지키던 가신으로 보이는 자가 김진 앞을 막아섰어요. 뉘시길래 계속 어쩡거리는 거요?
덩치 큰 가신이 못마땅한 인색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궁에서 일하던 화공 김진이라 합니다. 진사 어른의 고결한 성품을 화폭에 담아 만대에 전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김진은 밀려난 몸을 바로 세우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응수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가신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기선을 제압했어요. 의도적으로 내뱉은 궁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동했는지 안으로 소식을 전하러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난 최진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김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궁중 화공이 나 같은 시골 선비를 찾아오다니 참으로 영광이로군. 최진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차가운 뱀이 몸을 타고 오르는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로소 알았어요. 어제 담장 넘어 들었던 탐욕과 추악함을 담은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김진은 혹여 얼굴빛에 드러날까 급히 고개를 숙여 답례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의 덕망이 궐에까지 자자하여 제 미천한 붓으로 남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김진은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으나 눈과 귀는 모두 최진사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혹여 선아와 관련이 있다면 내 용서치 않으리라. 김진은 나지막하게 다짐하며 손에 쥔 붓 주머니에 힘을 주었습니다. 김진의 속내와 달리 최진사는 제안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화공의 방을 정갈하게 마련해주고 필요한 모든 물자를 아끼지 말라고 가신들에게 지시했어요. 김진은 저택의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초상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최진사의 얼굴을 살피는 척하며 저택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곳에는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흐르는구나. 김진은 텅 빈 화폭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다 저택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소리와 여인들의 억눌린 소리에 흠칫했어요. 혹여 티가 났을까 최진사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최진사는 무언가를 회상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궁의 대감들에게서 종종 자네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 전하께서 자네는 상당히 친애하셨다던데. 그저 하늘 같은 성은에 만극할 따름이 없지요. 김진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최진사가 재촉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대가 일이 내 앞에 있으니 실로 기쁜 일이구나. 어디 그 솜씨를 한번 보도록 하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은 최진사가 말할 때마다 전해오는 소름 끼치는 추악한 본질에 속이 안 좋았습니다. 애써 김진은 티를 내지 않으려 강하게 붓쥐고 먹물을 진하게 묻혔습니다. 첫날인 만큼 밑그림을 간단하게 끝내고 이후 숙소 내 머물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기괴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김진은 고요함 속에서 귀를 열어 소리를 듣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는 궁중에서 화를 피하기 위해 몸에 밴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들려다오. 간절함을 내뱉으며 오전에 희미하게 들었던 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를 찾아야 하는데 일이 헛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김진은 자조 어린 말을 읊조리며 최진사를 만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오왔는가? 최진사가 며칠 사이 김진의 그림에 만족하며 물었습니다. 지내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나. 김진이 조심스럽게 청을 올렸습니다. 제가 밤에 사색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온데 혹여밤 산책을 좀 해도 괜찮을런지요? 최진사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러도록 하게나. 내 아래 것들에게 일러두지. 김진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르신을 뜻하는 베푸심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사가 흡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되는군. 이어 그림 작업을 마치고 밤이 왔습니다. 최진사의 허락을 얻은 김진은 늦은 시간 방을 나섰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걷다 마치 사색에 잠기듯 눈을 감았어요. 애달픈 소리에 끌려가 보자구나. 누가 보면 사색 끝에 시구절을 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의 목표는 소리였습니다. 애달프고 한많은 소리, 불안과 두려움에 잠긴 소리. 아직까지 김진이 이곳에 남아있는 건 첫날 들었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선아와 상관없더라도 확인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저택 뒤편으로 가던 중 그동안 찾았던 희미한 소리를 찾았어요. 두려워하고 그리워하며 간절함을 부르짖는 소리. 어딘지 알면 좋으련만. 김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는 중 하나의 소리가 가슴에 박혔어요. 어디 있어? 보고 싶어. 나 많이 무서워. 이처럼 뚜렷하게 들리는 혼의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이 다름 아닌 선아라는 것에 가슴이 뛰었어요. 선아야 어디 있느냐? 먹먹함에 가슴을 툭툭 내리쳤어요. 김진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잊고 주변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혼의 소리는 들려도 도무지 선아가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딘지 모를 곳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불 켜진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들어온 계집아이는 몇이나 되느냐. 더럽고 추악한 소리의 주인. 최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나으리. 3명입니다. 한 명은 서당에서 글 공부를 시켜준다 꿰어 데려왔고 2명은 댁에서 바느질 일을 시켜주겠다며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가신의 보고가 끝나자 최진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잘했다. 부모들이 의심하지는 않았겠지? 가신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두 가난한 집이라 딸 하나 입 덜게 되어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나으리께서 평소 베푸신 덕이 있으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최진사가 다른 일을 물었습니다. 상단 측에서는 뭐라 하던가? 가신이 소매에서 편지를 꺼내 건네며 답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5은 채워 보내야 한다 했습니다.
나이 어리고 얼굴 괜찮은 계집들은 값을 후하게 쳐준다 하니 골라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최 진사가 다 읽고 나서 지시했습니다. 권력가들 기생집에 넘길 것과 몸종으로 팔 것을 잘 구분하고 최 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저 언덕에서 꿰어왔다던 물건이 얼굴이 반반하니 상품성이 좋더구나. 확인해 보니 탈이 없겠던가. 가신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미랑 단둘이 지냈다고 합니다. 작년에 어미를 여의고 혼자가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최 진사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흥을 느낄 만큼 제법인 물건이니 좋은 값이 매겨질 게야. 으드득. 이 모든 소리를 숨어서 듣던 김진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대상이 선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혼의 소리가 이곳으로 김진을 이끈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들어가 선아를 찾고 싶었습니다. 지난 긴 세월을 궁에서 참는 법을 익히지 않았더라면 결코 참기 힘든 순간이었어요. 선아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 애비가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 김진은 자리를 벗어나 조용히 내뱉으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선아의 위치도 안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후 며칠간 김진은 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낮에 그림을 그리고 밤에 딸의 행방을 찾았어요. 다만 달라진 거라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저 최 진사의 기분이나 맞추기 위해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왕을 구했던 당시 활용했던 김진의 특유한 화법으로 그렸어요. 보기에는 최 진사를 칭송하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은 따사로운 햇빛 아래 진실을 드러내는 화법이었습니다. 김진이 진실된 혼의 소리를 그림에 담아 전하려다 만들어진 특유의 화법이었습니다. 왜 다시 그리는 건가? 기존 그림을 다시 그리는 모습을 본 최 진사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다시 보니 어르신의 위용을 다 담아내기 부족하다 여겨 부족함을 채워넣기 위해서입니다. 이토록 열과 성을 다하니 전하께서 그리 자네를 아꼈는지 이해 못할 바가 아니네. 최 진사의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붓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창한 날 만인을 불러 베푸시는 자리에서 밝은 태양 아래 이 그림을 보여주신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김진은 최 진사를 그날의 장면 속으로 끌어들이듯 손짓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대손손 어르신의 위엄이 널리 기려지게 될 것입니다. 김진의 말에 최 진사는 마치 그 장면 속에 있는 듯 고개를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수염을 쓸어내렸어요. 좋네. 좋아. 김진은 좋아하는 최 진사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칼을 세웠습니다. 그의 붓질은 이제 단순한 예술이 아닌 생사를 가르는 투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저 탈 뒤의 괴물을 찢어발기기 위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붓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화폭 위에는 정교한 선들이 소리 없이 쌓여갔어요. 최 진사는 마음에 들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곤
하인을 불러 닭과 상까지 챙겨주고 돌아갔습니다. 김진은 작업을 마치면 숙소에서 쉬다가 어둠이 찾아오자 조용히 숙소를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가봐야겠어. 김진은 펼쳐든 종이에 그동안 가지 않았던 곳을 체크하며 움직였습니다.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안채 너머 비밀스러운 공간을 탐색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작은 풀벌레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내 아이가 이 차가운 담벼락 아래서 울고 있지는 않았을까. 김진은 담장을 짚으며 목구멍으로 울컥 올라오는 슬픔을 삼켰습니다. 손끝에 닿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딸의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좀 더 위험을 무릅쓰고 어둠을 틈타 최진사의 집무실 근처로 다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3일 뒤 그 아이들을 뒷산 창고로 옮기라고 하셨네. 일전에 보았던 오른팔로 보이는 가신의 목소리가 김진의 귀에 걸려들었습니다. 잔칫날에 맞춰서 상단에 넘겨야 하니 한 놈도 놓치지 말게. 이어 일전에 최진사와 대화를 나눴던 사내가 비열한 웃음을 섞어 대답했어요. 선아도 그곳에 있겠구나. 김진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돋아나며 주먹진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짓씹었어요. 이어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확인한 곳을 체크하기 위해 들고 있던 붓이 부러졌습니다. 와직, 거기 누구냐?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가신들이 칼을 휘두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어찌나 빠르던지 김진은 급히 몸을 날렸으나 서슬퍼런 칼날이 그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뜨거운 통증이 팔을 타고 전해졌고 소매는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으득, 이대로 잡힐 수는 없다. 김진이 신음소리를 삼키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가신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김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간신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김진은 찢어진 소매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상처가 깊구나. 당장 내일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어찌한단 말이냐. 김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동여맸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팔은 불에 뗀 듯 화끈거렸어요.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튿날 아침, 최진사는 평소보다 일찍 김진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저택에 도적이 들었다는데 자네는 별일 없었는가? 최진사가 김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진은 태연하게 붓을 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잠귀가 어두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김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붕대로 감은 팔이 욱신거릴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최진사의 오른팔은 김진의 굳은 어깨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매서운 눈초리로
오른팔이 김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시비를 걸었어요. 김진은 붓을 들어 먹물을 찍었습니다. 짐짓 모르는 채 대답했어요. 그림에 쓰는 특수 안료의 냄새가 독하여 그리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붓질만큼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고통이 심장을 찌를 때마다 그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희죽. 최진사의 오른팔이 남모를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을 마주한 김진은 피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화공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봅니다. 나으리. 오늘은 이만 하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그게 좋겠네. 나 역시도 어제 밤잠을 설쳐 피곤하구만. 최진사가 오른팔의 눈빛을 알아채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가는 두 사람. 오른팔이 최진사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어 최진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더 흘렀어요. 저들이 말했던 그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들이 움직이기 전에 선아를 먼저 찾아야 했어요. 김진은 마지막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남은 건 선아를 찾는 일. 숙소로 돌아온 김진은 조심스레 옷을 벗고 팔을 치료했습니다. 당장 의원에게 보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이 할 수 있는 치료는 그저 천가리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팔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팔을 치료한 김진은 날이 어둑해지자 숙소를 나섰습니다. 이제 남은 곳도 이곳이 마지막이군. 김진은 건물 배치도를 보며 그동안 돌아다닌 곳을 지우고 유일하게 남은 곳을 확인했습니다. 숙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만큼 최대한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통로 끝에서 하얀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혹여 들킨 건가 싶어 몸을 최대한 낮추고 숨을 골랐어요. 잘못 본 건가? 한참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음에 김진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빠듯한 날인지라 더 숨어 있기 힘들었어요. 이어 다시 움직이는데 이번엔 확실히 건물 사이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얼굴은 확인 안 되었지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였어요. 거기 누구십니까? 김진은 불러 세우려다 목소리를 줄였습니다. 여자는 어디론가 도망치는 듯 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부르면 소란이 일어나 자신 역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조용히 여자를 뒤따르다 보니 문득 자신의 딸 선아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1년 전에 본 게 전부였지만 체형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간 애타게 찾았던 선아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에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선아니? 지금까지 뒤에서 조용히 뒤따르던 김진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역시 속도를 올렸어요. 선아야. 애비리다. 김진이 소리 죽여가며 애타게 불렀지만 여자는 못 들은 척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따라 숨이 차오를 때쯤
벽으로 보이는 곳을 여자가 밀고 들어갔어요. 여자를 따라 벽을 밀고 들어서자 좁은 통로가 나왔습니다. 어둠 속 통로 끝에서 들려오는 소녀들의 흐느낌이 김진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어요. 이곳이 그토록 찾던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진은 거친 숨을 달래는 것조차 잊을 만큼 빠르게 달렸습니다. 이 통로 끝에 선아가 있을 것만 같았어요. 통로 끝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 멀리 구석. 아까 보았던 여인이 움츠려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아야, 애비가 너무 늦게 왔지? 김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왔을 때 뒤쪽에서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군. 최진사를 비롯한 가신들이었습니다. 김진은 최진사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그보다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여자를 돌려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선아가 아니었어요. 여자는 김진을 보며 두려움에 달아났습니다. 자네 딸과 비슷한 아이를 찾느라 애를 쓴 보람이 있나 보군. 덕분에 내 오른팔이 급하게 몇 명 더 구해오느라 고생했으니 감사는 이쪽에 전하게나. 최진사는 인심 쓰듯 말하며 천천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가신이 길목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여겼단 말이냐. 오른팔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어 김진의 부상당한 팔을 강하게 걷어찼어요. 김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상처가 터졌는지 천을 감아둔 오른팔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어요. 그때 그 불안감의 정체. 이들은 그때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딸 선아는 어디 있느냐? 목이 메인 김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 놈의 딸이 보고 싶으냐? 그럼 이 지하 감옥에서 영원히 기다려보거라. 최진사가 칼끝을 피해 젖은 김진의 오른팔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의 눈은 가식을 걷어낸 본성의 잔혹한 살기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김진은 고통 속에서도 최진사의 눈을 노려보았어요. 죽어가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하늘이 내 놈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의 외침은 지하의 서늘한 공기에 부딪혔습니다. 허무하게 흩어졌어요.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저놈을 가장 깊은 곳에 가두고 그림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 가신들은 김진을 끌고 갔습니다. 어두운 감옥 방에 거칠게 내던졌어요. 쇠창살이 닫히는 소리. 절망의 종소리처럼 지하 동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진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어요. 멀어져가는 횃불의 잔상을 바라보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함. 김진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한구석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복수의 불꽃이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최진사가 가져간 그 초상화 속에 숨겨둔 진실. 그것이 터져나올 정오를
그는 꿈결 속에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운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듯 했어요. 김진은 쇠사슬에 묶인 채 흙바닥 위에 쓰러졌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팔의 상처는 이미 검게 변해 고름이 맺혔습니다. 열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와 정신을 어지럽혔어요. 끝내 너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김진은 마른 잇새로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습니다. 손가락은 힘없이 바닥에 흙을 긁어댔어요. 딸 선아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쥐 한 마리조차 얼씬하지 않던 감방복도.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김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살 너머를 보았어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어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야. 김진은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죽기엔 아직 이릅니다. 김화공. 나직하고 단단한 목소리. 어둠을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김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창살 앞에는 검은 옥사복장을 한 사내가 유령처럼 서 있었어요. 그는 소리 없이 창살의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손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십니까? 김진은 남은 힘을 쥐어짜 눈앞에 사내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김진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주상 전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걸 두고 갔다며 서운해 하셨습니다. 사내의 말. 김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단 주머니 안에는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작은 옥패가 영롱한 빛을 내며 누워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 김진이 왕의 목숨을 구했을 때 왕이 직접 약속했던 보이지 않는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궁을 떠날 때 불편한 마음에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전하, 어찌 소인에게 이리 하해와 같이 베푸시나이까. 김진은 옥패를 쥐었습니다. 가슴에 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사내는 자신을 그림자 무사라 소개했습니다. 왕이 미안한 마음에 자신을 보냈다고 덧붙였어요. 무사는 김진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상처에 귀한 약재도 발라주었어요. 김화공. 제가 전면에 나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영패를 쓰시면 됩니다. 무사는 뭐든지 말만 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진이 무사의 소매를 붙잡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찌 전하를 지키는 그 귀한 칼에 더러운 피를 묻힌단 말입니까? 이 영패 역시 이리 쓸 물건은 아닙니다. 그보다 차라리 내 딸아이 찾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최진사는 제 손으로 파멸시킬 겁니다. 김진은 힘겹게 일어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요. 딸을 앗아가고 수많은 소녀의 인생을 짓밟은 최진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아야만 했습니다. 무사의 도움으로 지하를 빠져나온 김진. 저택 근처의 은밀한 은신처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김진은 마지막 반격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최진사가 가져간 덧칠 그림은 그의 사회적 파멸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신을 가두는 감옥을 만들어야겠어. 김진은 붓을 들었습니다. 화첩의 빈 페이지를 응시했어요. 그는 예전에 금기로 여기며 연구를 중단했던 심옥도의 비법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공포와 욕망을 형상화하여 보는 일을 영원한 착시의 굴레에 빠뜨리는 위험한 화법이었어요. 이 그림을 완성하는 순간 내 영혼도 깎여나가겠지. 김진은 자신의 마른 손가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은졸였어요. 그의 눈에는 광기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기묘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무사는 김진이 필요한 최고급 안료와 비단을 조용히 구해다 주었습니다. 심옥도의 작업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김진은 그림을 그리는 내내 최진사의 악행과 소녀들의 울음소리를 머릿속으로 되새겼어요. 붓끝이 비단 위를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기괴한 문양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한 번 빠져들면 누구도 스스로 나올 수 없으리라. 김진은 며칠 밤을 지새우며 그림의 눈동자를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을 오래 보고 있으면 마치 공간이 뒤틀리고 어둠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했어요. 무사조차 그 그림을 보고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이것을 최진사의 방에 넣어야 하네. 김진은 무사에게 부탁하며 정성스럽게 그림을 포장했습니다. 최진사가 가장 아끼는 골동품이나 진상품 속에 섞어 넣는다면 그는 의심 없이 그림을 열어볼 것이었습니다. 무사는 그림자처럼 사라졌어요. 최진사의 눈에 잘 띄는 위치의 진상품 근처에 심옥도를 배치했습니다. 최진사는 아무도 모르게 김진이 죽을 거라 여기며 신경을 껐습니다. 그보다 다가올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묘한 그림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산수와 같았어요. 이토록 기이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최진사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림 속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시선을 옮겼어요. 그림을 보면 볼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쾌감과 오한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그림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정신을 빼앗겨 나갔습니다.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마을의 고관 대작들과 양반들이
최진사의 저택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정원 한가운데에는 김진이 그린 거대한 초상화가 비단천에 덮인 채 햇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의 위엄을 칭송했어요. 연신 술잔을 비워댔습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로구나. 최진사는 화려한 관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폈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예전과 달리 초점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색은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서재에 들렀습니다. 그 기묘한 그림을 한 번 더 보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림 속의 산길이 나를 부르는 것 같군. 최진사는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그림 속의 정자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그림의 선들이 살아 움직이며 그의 홀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가구들이 뒤틀렸어요. 벽면이 무너져 내리는 환영 속에서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 마당에서는 약속된 정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태양이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었어요. 가려져 있던 비단 천이 걷혔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진사의 초상화에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내 그림 속 진실이 드러나자 경악 섞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 양반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햇빛을 받은 그림 속 최진사의 얼굴 위로 유린당한 소녀들의 일그러진 얼굴과 핏물 섞인 눈물이 덧칠되듯 피어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악마의 고발장처럼 보였어요. 비밀 무사는 그 혼란을 틈탔습니다. 저택 깊숙한 곳에 비밀 금고와 지하 감옥의 열쇠를 확보했어요. 그는 김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진은 드디어 딸과 피해 소녀들이 갇힌 문을 열어젖혔어요. 그곳에서 다시 마주한 딸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알아보자마자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선아야, 아비가 왔다. 이제 다 끝났다. 김진은 그간 눌러온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아비가 매번 늦어서 너무 미안하다. 김진은 딸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뭐가 미안해요. 그리고 몰골이 왜 이래요.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선아는 되려 무너질 듯 쏟아내는 김진을 달래며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 소녀들 역시 연신 눈가를 훔치며 온통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이도 모았더군요. 이만큼 가져왔는데도 아직 금고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 다녀왔는지 양팔 가득 금은 보화를 끌어안고 들어오던 그림자 무사는 울음 바다가 된 모습을 보며 어쩔 줄 몰라 멋쩍게 서 있었습니다. 한편 최진사는 비틀거리며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침을 흘리며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어요. 입으로는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훌렁훌렁 옷마저 벗어 던지며
알몸으로 사람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헤헤, 헤헤. 자신의 얼굴 위에 덧칠된 악마도 앞에서 최진사는 공허한 눈빛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낭자의 이야기 진앙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